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10월 달에 응시했던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게 우리 전산회계 운용사 시험이 2021년부터 모든 시험이 상시 시험 제도로 바뀌었어요. 근데 2020년까지는 정기 시험이 있었고요. 1년에 3차례 시험을 봤고요. 중간중간에 상시 시험도 같이 병행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2021년부터는 아예 정기 시험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는 기출 문제를 알 수 없어요. 기출 문제가 이제 외부에 공고되지 않기 때문에 20년도까지만 기출 문제를 여러분이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이제 시험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전산회계 운용사는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동일하게 좀 유사하게 시험이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 유출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은행 방식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전산회계 운용사 시험은 CBT라는 시험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컴퓨터를 활용해서 시험 보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 시험장 가시면 종이 나눠주고 손으로 풀죠. 근데 종이 시험 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를 가지고 문제를 읽고 1번의 답이 1, 2, 3, 4번 중에 어느 번호에 해당하는지 이제 마킹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갑니다. 이렇게 화면이 이제 둘로 나누어져 있을 거고요. 이쪽에는 이제 문제고요. 오른쪽에는 정답, 마킹하는 화면일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 가시면 감독관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걸 어떻게 시험 보냐? 뭐 대부분 걱정하지 않아도요. 뭐 고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이 시험장 가셔서 뭐 충분히 적응이 가능하고요. 시험 보기 전에 감독관이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정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 화면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이제 적응할 수 있는 몇 분의 시간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바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 전체 객관식으로만 25문항 출제가 됩니다. 이 시험은 그리고 전체 합격 점수는 60점인데요. 그 60점을 맞으려면 최소 15문항은 이상은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되게 빡빡한 시험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10개 정도 틀리면 되겠구나. 그러면 뭐 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쵸? 잠깐만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자, 이제 한 개씩 25문항 문제를 좀 풀어볼 텐데, 지금부터 푸시는 문제는 실제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준이라는 걸 감안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안에 강의 자료실에다가 제가 PDF로 기출 문제를 올려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걸 내려받으시면 25문항까지 있을 거고요. 마지막에 25문항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정답 표기되어 있을 겁니다. 별도의 해설은 없고요. 그 번호 보시면서 나중에 마킹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뭐 강의를 들으시면서 문제를 같이 푸셔도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단 먼저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춘 다음에 내가 잘했는지 안 했는지 뭐 체크하는 형식으로 강의를 여러분이 도움받으면서 좀 활용하셔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요 안에 들어갈 것의 과목으로 옳은 걸 찾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T자 계정 위에 쓰여 있는 얘가 T자 계정이 주인이죠. 계정 과목. 지금 그러면 요 T자 계정에 들어갈 내용을 찾는 건데 요 아래쪽에 이렇게 보니까 6월 3일이 먼저 빨라요. 일단 보니까 6월 3일 날 현금이 30만 원이 대변에 기록이 돼 있고요. 6월 26일에 차변에 차변에 당좌 예금이라고 하는 금액으로 10만 원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한번 볼게요. 음. 그러면 요 회계 처리를 이렇게 역으로 6월 26일, 6월 3일자하고 6월 26일자하고 이렇게 분계를 역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얘 먼저 제가 분계를 역으로 만들 건데 주의사항은 얘가 누군지 모르지만 얘 대변의 30이죠. 그러니까 얘 대변의 30인 거야. 그럼 차변도 30이었다는 얘기인데 이 차변이 뭐란 얘기인 거야? 그게 현금이란 얘기죠. 이거 역으로 구성하는 과정을 잘 보셔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얘가 차변에 10이 있었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 대변에 당좌 예금으로
10만 원이었었다는 뜻이죠. 응. 그럼 얘가 누구냐? 이걸 찾는 거야, 지금. 그럼 현금이 들어올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다는 얘기네요.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네요. 그쵸? 자, 여러분 생각해보면 첫 번째, 자, 임차료. 여러분, 임차료는 비용이죠. 임차료는 비용이고요. 비용은 발생이 이쪽에 발생돼요. 비용이 대변에 발생되면서 비용이 현금이 들어오는 거래를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비용은 이렇게 차변에 발생되면서 돈이 나가는 형태죠. 이런 거는 맞아요. 근데 비용이 대변에 와서 현금이 들어오는 계정을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올 수는 없어요. 두 번째, 외상매출금은요. 이쪽에 외상매출금이 발생돼서 그게 현금으로 회수가 되는 거래는 일어날 수 있지만 외상매출금이 차변에 와서 그게 당좌예금으로 누군가에게 돈이 나가는 형태의 거래를 일으킬 수는 없죠. 맞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상품 매출 이익이 현금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현금이 나갈 수는 없잖아. 예금이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남은 게 단기차입금인데, 자, 단기차입금의 이제 흐름을 보니까, 단기차입금은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럼 돈을 빌렸다. 그럼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 단기차입금 빌리면 현금이 들어오죠. 이렇게. 그럼 30만 원을 빌렸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만기가 되거나 상환한 날짜가 되면 갚아야 되잖아. 그럼 단기차입금 차변에 오면서 부채 증가됐다가 부채 감소되면서 돈 나갈 가능성 매우 높죠. 발생됐다가 감소되는 건 당연한 현상인 거니까. 그러면 이 중에 이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거래의 계정 과목의 주인은 적어도 얘밖에는 없는 거죠. 이 중에는요. 이 중에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어떤 형태의 문제인지를 잘 보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부분은 이런 거야. 이 자리에 와야 될 계정 과목은 이 내용만 가지고는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죠. 그러니까 반드시 얘를 역으로 추적하는 것도 꽤 많이 필요했던 문제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됐어요. 답이 그럼 4번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보시고요. 개봉. 자, 시산표를 설명하는 것 중에 옳은 것을 고르래요. 시산표는 어떤 것입니까? 1번. 시산표를 작성하면 모든 기록 과정에서의 모든 오류를 찾아낼 수 있다. 시산표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계정 과목 막 있고요. 차변의 합계, 대변의 합계. 그래서 잔액이면 이쪽에 오고, 대변 잔액이면 이쪽에 오고, 이렇게 해서 대변과 차변의 잔액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주는 게 시산표였어요. 근데 그건 가능한데, 접대비가 복리후생비가 잡혔거나, 아니면 당좌예금인데 보통예금으로 분괴됐거나, 이런 오류까지를 찾아낼 수는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과목 간의 변화가 일어난 것까지 몰라요. 하나밖에 몰라. 대차가 맞니? 아, 그러면 대차 평균의 원리로 분계는 차대변을 맞게 했구나. 그것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시산표는. 두 번째, 회계거래가 분계장과 원장이 올바르게 기록되고 집계되면 원장의 모든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게 되는 것까지를 확인해. 시산표를 기억할 건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의 용도예요. 대표적으로. 답이 2번입니다. 3번. 기계를 10만 원에 구입한 거래를 분계장의 차변과 대변에 10만 원으로 기록했으나 전기할 때 차변과 대변 둘 다 12만 원으로 기록하면 12만 원 기록하고 12만 원 기록했으니까 대차가 맞잖아. 그러면 원래 10만 원이었는지 20만 원이었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인 거예요, 지금. 몰라요, 이거. 시산표상의 차변의 총계와 대변의 총계가 일치하면 분계장과 원장도 모두 다 올바르게 기록했다고 본다. 이랬다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시산표가 알 수 없지만 하나 확실한 건 차대가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이걸 통해서 대차 평균의 원리로 분계를 잘했는지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답은 2번.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 결산한 결과 당기순이익은 10만 원으로 산출됐으나 다음에 사항이 누락이 됐대요. 그 발견됐대. 그러면 이게 수정됐을 때 당기순이익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보험료, 이자 미수, 임대료 선수가 있는데요. 먼저 결산하기 전에 당기순이익은 일단 10만 원이었고요. 하나씩 볼게요. 자, 보험료가 선급액이 5천 원이래. 그러면 선급 비용으로
5천원만큼 잡아야 되죠. 선급 비용은 비용이 아니고 자산으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하려면 보험료를 지급했을 때 어떻게 분기했었지가 중요하거든요. 보험료를 지급할 때 전액 다 비용 처리했었대. 나였어. 전부 다 비용 처리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중에 보험료를 먼저 지급한 선급 비용인 자산으로 대체될 금액이 5천 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암묵적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보험료라는 비용을 제거해야 되겠네요. 그쵸? 그럼 보험료라는 비용을 5천 원만큼 제거하면 비용이 감소되니까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이익은 그만큼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익은 5천 원만큼 증가 효과를 가져오겠죠. 자, 얘가 결산에 반영되면요. 그리고 사실 이걸 분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보험료를 과다하게 잡은 5천 원을 죽이고 선급 비용으로 5천 원을 잡으면 보험료라는 계정 전체 비용 중에 5천 원이 감소되니까 그만큼 이익이 증가오겠지. 그쵸?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면 풀기가 어렵죠. 사실은 이런 게. 두 번째, 이자 중에 미수된 게 3천 원이래. 이거는 결산 시점에 뭔가 그 기준에 돈이 들어왔던 경우가 아예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자 미수액은 이거 분기해야 되죠.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누락됐으니까 수익을 추가하고 미수 수익이라는 3천 원을 증가시켜. 그러면 이 분계가 빠져서 추가해버리는 거니까 이자 수익 3천 원은 수익의 증가를 가져오죠. 수익의 증가는 이익의 3천 원만큼의 증대 효과를 가져오겠죠. 자, 이제 세 번째. 임대료를 먼저 받은 게 만 원인데 임대료는 수입 시 들어올 때 전부 다 수익으로 처리를 했대요. 그럼 이런 분계를 해야 되겠네요. 임대료라고 하는 전체 금액 중에 임대료라는 수익으로 잡았던 만 원을 죽이고 선수 임대료 또는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대체를 시키니까 이번에는 수익이 감소가 됩니다. 수익이 감소가 되면 이익은 만 원만큼 차감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결국은 전체 10만 원 중에 8천 원 더하고 10만 8천 원에서 다시 만 원을 차감하니까 답은 9만 8천 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런 형식의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풀어나가시기를 바라겠고 다 넘어가서 네 번째 문제 소모품에 대한 문제네요. 자, 문제를 보니까 소모품에 대한 회계 처리 중에 옳은 설명을 고르래요. 자, 10월 2일에 소모품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다 자산으로 잡았네요. 근데 기말에 가보니까 이 중에 소모품이 6만 원이 죽고 소모품 B가 됐어. 그러면 소모품 중에 사용한 금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그렇죠? 6만 원이라는 얘기고요. 미사용이 4만 원이라는 얘기죠. 자, 10월 2일부터 볼게요. 10월 2일에 소모품을 매입했을 때 전부 다 비용 처리했대. 비용 처리했나요? 자산 처리했나요? 자산 처리했으니까 틀린 설명이죠? 두 번째, 당기분 소모품 사용액은 6만 원인데 4만 원 틀렸고 결산 시 소모품 재고액은 미사용 4만 원인데 6만 원 틀렸고 손익계산서의 소모품비는 결국 6만 원 맞고 답은 4번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옳은 걸 찾으래요. 당기에 발생은 됐으나 회계 기간 말 현재 지급되지 않은 이자 미지급 이자네 그쵸? 미지급 이자 그러면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이자를 결산 때 어떻게 떠냐 일단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 안 했어 미지급된 비용이라는 부채 계정을 떨고 그 이자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죠. 이자인데 미지급이래. 이자 수익일 리가 없잖아. 이렇게.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답은 1번. 여기서 질문. 선생님 미지급 비용이라고 안 하고 미지급 이자라고 한 거는 틀린 거 아닌가요? 아유. 뒤에 뭐라고 적든 뭔 상관이에요. 미지급이면 되는 거지. 진짜로요. 미지급 임차료라고 해도 되고요. 꼭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 미지급 뒤에다가 이게 이자야. 그럼 미지급 이자. 이게 임차료라면 미지급 임차료. 이게 뭐 다른 거면 미지급 다른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맘이야 지맘. 답은 1번 이렇게 하시고 자 또 넘어가서 6번 문제.
다음 중 결산하는 과정에서 이 가에 들어갈 것은 무엇일까요? 를 물어봤네요. 지금 요 가에 들어갈 게 결산 예비 절차를 했대. 그리고 결산 본 절차까지 들어갔대. 그럼 결산 다 끝난 거죠? 그럼 결산 끝났으니까 뭐 하면 돼요? 재무제표 만들면 되잖아요. 그쵸? 요 자리는 재무제표 만드는 거잖아요. 답은 그럼 3번이네, 뭐. 결산 정리분계는 할 필요가 없죠. 요 자리에서 하는 거니까. 그쵸? 수정후 시산표도 요때 하는 거예요. 답은 4번, 3번, 3번, 6번에 3번. 자, 그다음 7번에 출금 전표래. 제가 지금 보니까 출금 전표는 우리가 무조건 현금이 나가는 전표가 출금 전표라고 그랬죠. 금액이 보이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 현금이 나간 거죠. 현금이 나간 전표로 맞는 계정 과목을 유추해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차변에 올 수 있는 계정 과목, 상품의 외상대금을 지급했대. 내용이. 상품에 대한 외상대금은 무슨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놨을까? 상품 샀을 때 외상이었대. 하나밖에 없잖아요. 외상매입금 갚은 거네, 그러니까.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죠.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미지급금, 이거 뭐야? 아, 출금이니까 현금 나간 거고, 그럼 현금은 아닐 거고. 지금 가에 들어갈 얘가 도대체 뭘까? 이 짝이 뭘까? 보니까 상품 외상대금을 결제했다면 이 자리에 와야 될 건 외상매입금이겠구나를 바로 캐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8번 문제. 다음 중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특정 회계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건 뭐죠? 딱 보면 이거죠? 손익계산서. 얘는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 얘는 특정 회계 기간 동안의 현금흐름. 잔액시한표는 재무제표가 아니었죠. 답은 4번. 9번.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 중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선은 아니라고 그랬죠? 현금, 대표적인 금융자산이었고요. 빌려준 거 채권이죠. 이것도 주식, 채권 다 포함한다고 그랬죠. 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매출 처 원장을 보고 옳은 것을 고르세요. 알겠네요. 지금 보시면은 요 이제 1번, 2번, 3번, 4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맞는 걸 찾는 건데 일단 요 가로에다가 숫자를 먼저 넣읍시다. 25만 원이고 2만 원이면 23만 원, 25만 원, 24만 원, 만 원, 12만 원, 3만 원, 9만 원, 12만 원, 10만 원, 2만 원. 다 해놓고 매출처 원장이니까 대한상사에게 매출했는데 그 외상 매출금 같은 계정 중에 대한상사로부터 전년도에 받을 돈, 이번에 남긴 돈, 전년도에 받을 돈 넘어온 거, 이번에 못 받아서 잔액으로 남은 거, 뭐 이런 거.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 왔다. 그 얘기는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 23만 원이 발생됐는데 이유가 매출이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뭐예요? 들어온 거죠. 외상 매출금이 현금으로 들어온 거죠. 자, 이런 걸 보시면서 한 개씩 봅시다. 1번. 9월에 외상 매출금 기초잔액은 24만 원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기초잔액은 요거죠. 근데 대한상사에게 넘어온 잔액은 2만 원이고, 민국에게 넘어온 거는 9만 원이니까 두 개 더하면 11만 원이지 24만 원 아니죠. 두 번째. 9월에 기말 잔액은 외상 매출금 토탈이 4만 원이래. 얘가 잔액이고 얘가 잔액이면 26만 원이죠. 4만 원이 아닌 거죠. 이거 틀렸고. 9월에 회수한 외상 매출금은 11만 원이래. 회수한 건 요거죠. 이거. 이게 회수한 거죠. 대변에 온 거니까. 요건 맞네요. 답은 3번? 9월에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은 23만 원이다. 얘도 있지만 얘도 있잖아. 그치? 그럼 답은 26만 원이 답인 거죠.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더한 거. 답은 3번. 이거는 매출처 원장이라고 하는 게 이 거래처별로 관리하는 계정이에요. 근데 다 더하면 외상 매출금이죠. 다 더하면. 다 더하면. 얘 거 구분한 것 뿐이니까. 자, 11번. 대변에 기입될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문제 보니까 상품을 3만 원에 매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대. 상품 샀는데 신용카드 결제하면 외상이잖아. 그쵸? 차변에 상품이고 또는 매입일 수도 있고요. 대변에 카드 결제했으면 외상인데 주된 매입에 대한 채무 계정이니까 답은 당연히 외상 매입금 하시면 되고요. 12번. 다음 중에 사용한 금액을 부채로 회계 처리하는 결제 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부채는 오늘 돈이 나간 게 아니지 나중에 나가는 거죠. 직불카드 바로 예금해서 나가죠.
체크 같은 거죠. 자기합수표 현금이죠. 신용카드는 외상이죠. 같은 거. 답은 1번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3번 문제. 다음에 기준거래를 올바르게 허위게 처리한 것을 고르세요. 문제. 거래처가 파산돼서 외상매출금 30만 원이 회수불능되었는데 충당금 잔액이 와 35만 원이 있대. 그럼 충당금 잔액 다 쓰고도 잔액이 넉넉한 거죠? 그러면 30만 원 몽땅 쓰고 외상매출금 30만 원을 처리하시면 되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째요. 금융부채의 합계를 구하세요. 지금 금융부채가 미지급금, 금융부채의 특징이 뭐냐면 나중에 미래에 현금이 유출되는 부채를 우리가 이제 금융부채라고 불러요. 그러면 보시면 미지급금은 무언가를 외상으로 매입했다는 뜻이니까 나중에 돈 나가겠죠? 선수금은 지금 현재 돈으로 받은 거죠. 이게 나중에 현금이 나갈 가능성은 빵이죠, 빵. 물건이 매출될 기능을 하는 부채인 거예요. 얘는 금융부채로 볼 수 없고 외상 매입금도 무언가를 매입했을 때 외상으로 했으니까 나중에 현금이 유출될 금융부채죠. 그러니까 답은 6만 원과 16만 원을 더한 16만 원. 10만 원을 더한 16만 원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자산, 금융부채에서 선자가 들어가는 건 금융자산, 금융부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돈을 받은 거야. 아니면 미리 돈을 줘버린 거고. 나중에 돈이 들어오거나 나중에 돈이 나갈 일이 없는 부채나 또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일단 암기해서 이 문제에서 걸릴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조금 해결해 놓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업무용 비품이었던 책상을 매각을 하고 나중에 받기로 했대요. 그러면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개정 과목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건데 업무용 비품은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 상품으로 거래됐던 매출이면 나중에 받기로 했을 땐 외상 매출금이지만 내가 갖고 있던 비품을 그냥 팔아버린 거죠. 이렇게. 그러면 개정 과목은 기타 채권으로 분류된다고 그랬죠. 답은 이제 미술금이 되는 거죠. 너무 쉬운 건데 정말 많이 내는 유형입니다. 상거래 매출 채권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기타 채권을 구분할 수 있느냐가 일단 기본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16번. 올바르게 회계 처리한 걸 고르세요. 종업원에게 급여를 줄 때 원천 징수한 소득세 5만 5천 원을 현금으로 냈대요. 근데 여러분 원천 징수했던 소득세를 내는 거죠? 급여를 지급했을 때 원천 징수했던. 우리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 현금으로 주죠. 예금으로. 그때 원천 징수한 소득세 등을 우리가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그럼 예수금이 오늘 나가는 거죠. 답은 4번이고요. 예수금 문제 정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잘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17번 문제. 업종별 경영활동과 관련된 거래다. 각 회사의 입장에서 수익으로 인식되는 거래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으래. 자, 대한호텔은 고객으로부터 객실료를 현금으로 받았대. 수익이죠, 뭐. 대한장사는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입금을 면제받았대요. 이게 우리가 수익에서 공부했던 그 계정이죠. 채무, 면제이익도 수익이었죠. 기타 수익. 부동산 임대업인 미래부동산은 기일이 도래한 건물의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았대요. 이것도 임대료라는 수익이죠. 자, 네 번째, 상공상사는 거래처랑 상품 매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았대요. 여러분 계약금 받으면 이거잖아요. 선수금. 선수금 수익입니까? 부채입니까? 부채죠. 오늘 돈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선수금은 금융부채라고 부르지 않는 거야. 오늘 현금 들어온 거야. 나중에 얘가 현금으로 나갈 일이 없어. 얘는 나중에 없어지면서 뭐가 되냐면 매출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답이 4번. 선수금은 그리고 수익 아닌 거죠? 부채입니다. 그래서 비금융부채 정확하게 말하면. 자, 18번의 문제. 상품 재고장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옳지 않은 거 1번. 상품의 종류별로 보조 원장으로 사용되는 거죠. 보조 기입장 아니에요. 보조 원장이에요. 두 번째, 상품 재고장의 인수, 잔액란의 모든 단가와 금액은 매입 원가로 간다. 판매 단가로 하는 거 아니죠. 매입했던 단가를 가지고 얘가 팔렸고 얘가 들어왔고 단가 만들고 매출한 상품에 불량품이 있어서 애누리에 준 금액은 인도란에 붉은 글씨로 기입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도란에 붉은 글씨로 기입하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제가 상품 재고장을 간단하게 조금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을 제가 조금 바꿀게요. 자,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상품 재고장인데, 상품 재고장은 내가 매입할 때 단가, 내가 매입할 때 단가, 매입한 수량, 이 중에서 판매되면 출고 잡고요. 그리고 또 들어오고, 몇 개 있는지 잡고, 이렇게 출고와 매입한 단가의 현재 단가를 기록하면서 원가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내가 70개를 팔았는데, 이 70개를 판매한 물건에 불량이 생겨서 좀 깎아준 거죠, 애누리. 애누리는 수량의 변화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그러면 이 애누리 자체에 대해서는 매출에 대한 순 매출에게는 영향이 있지만 이 상품 재고장이라는 외상대금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상품에 대한 순수한 매입에 대한 단가하고는 관계가 없죠. 만약에 내가 매입했던 물건에 하자가 생겨서 뭐 깎아주거나 하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매출했던 이 수량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반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입 단가가 다르면 매출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으로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비품에 대해서 X 4년도 12월 말에 결산할 때 재무상태표에 기입할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봤네요. 중요한 게 뭐냐면 X 4년도 12월 말이고요. 원래 이 자산은 X 1년에 산 거야. 1월 1일에. 무슨 방법이냐? 100만 원이고 나누기 5년이고요. 잔존가치 없고요. 정액법이고요. 매년 월화상각 전체를 다 하겠다는 뜻이죠. 내가 사용한 기간은 전부 다 월로 결산은 12월 말에 한대. 그럼 이 문제를 보고서 어떻게 하냐면 나누기 5년만 하면 되겠네. 잔존가액이 없으니까. 그럼 매년 20만 원씩 감가를 해요. 그럼 X 1년 했겠죠. X 2년 했겠죠. X 3년 했겠죠. 그리고 X 4년은 기말까지 한 거죠. 그럼 감가상각이 20만 원씩 4년 했으니까 얼마가 잡혀 있는 거야? 토탈 80만 원이 감가상각 누적액으로 인식되어 있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이번 연도 결산 시 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 B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20만 원인 거죠. 자, 20번 비유동자산 중에서 기계장치 취득원가를 구하래요. 취득원가는 내가 얼마 주고 그 자산을 인식할 거냐인데 첫 번째 기계장치를 구입한 건 당연히 원가고 택배회사에 지급한 운반비 매입시 운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포함하고요. 매장에 설치한 기계장치의 설치비도 당연히 포함이고 구입 이후의 수선비는 포함하지 않죠. 그러면 33만 원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1번 A와 B 거래가 모두 기입되는 장부는 무엇일까요? A. 상품을 10만 원에 10만 원이란다. 10개, 100개를 3만 원, 300만 원에 외상으로 매출했다. 외상으로 매출했죠? 매출 잡혔고요. 제조상점의 외상 매입금 20만 원을 수표를 발행하여 결제했대요. 그럼 외상 매입금 결제하고 당좌 예금이 나간 거죠. 자, 그러면 이 거래로 일어날 수 있는 계정을 찾는 건데 A랑 이 B 거래가 모두 다 기입되는 장부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얘는 매출이지만 얘는 외상 매입과 관련된 매입 채무에 대한 거래니까 매출처 원장이 둘 다 있지 않죠? 그리고 얘는 외상 매입금을 결제한 거니까 얘는 상품 재고장에 들어갈 수 있지. 팔렸으니까. 근데 얘는 상품 재고장하고는 무관하죠? 얘도 아니고. 당좌 예금은 얘가 있지만 얘는 당좌 예금 거래가 없잖아요. 없고요. 근데 얘 내장부, 얘 내장부, 얘도 나의 장부, 요의 나의 장부, 이 모든 나의 장부를 다 더하면 뭐죠? 그게 총계정 원장이라고 불리우는 거죠? 답은 3번이네요. 모두 기입되는 장부는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1번 상품 주문대금 30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왔대요. 회계상 거래죠. 컴퓨터 2대를 무상으로 기증받았대요. 이거 뭘까요? 자, 분개해 볼게요. 자, 누군가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았을 때 우리가 자산 수준 이익이라고 하는 기타 수익으로 인식한다고 그랬죠.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용 계약을 체결해야 돼.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계약 체결한 거 뭘로 분개할 거야? 사업? 차변의 신입사원? 대변은? 미지급금? 아니잖아요. 그죠?
사용 중인 건물을 감가상각했대. 감가상각 잡고 누계익 잡고 막 그러죠. 22번에 거래가 아닌 것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 수준 이익이 회계 처리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잘 보시고 그러면 컴퓨터 두 대는 어떻게 금액을 인식하냐. 컴퓨터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을 인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 기말자본금을 구하래요. 기말자본금. 그러면 기초에서 단기 중에 성과로 일어나는 그래서 결국 기말이 얼마로 남느냐를 물어보는 거네요. 그러면 요거 약간 회계가 완전 처음이거나 좀 이 부분이 헷갈린다 그러시는 분들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해봅시다. 기초의 재무 상태 중에 기초 자본을 알아야지 플러스 마이너스 하잖아.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하나씩 넣어볼게요. 자, 현금 자산이잖아요. 외상 매출금 자산이죠. 상품도 재고자산이죠. 자, 외상매입금은 부채죠. 단기차입금 부채죠. 자, 해서 기초자본을 일단 구하셔야 돼. 자, 제가 계산기를 뚫긴 소리 들리죠? ASMR이네. 자, 그럼 차변에 87 원래 87 근데 37 빼면 기초자본은 50이었습니다. 자, 그럼 50으로부터 어떻게 변했는지 보는 거예요. 기준의 성과를 보니까 매출 총이익은 손익 매출 총이익은 45,000원이었고요. 임대료는 수익이죠. 수수료 수익도 수익이죠. 급여는 비용이죠. 통신비도 비용이죠. 보험료도 비용이죠.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해야 될 수익은 5,000원에다가 만원을 더해서 15,000원은 더하고 비용은 4만원, 3,000원, 5만원이네. 그러면 5만원의 비용은 차감해서 4호에다가 1호 더하고 여기에서 5만원을 빼면 당기순이익은 만원이었어요. 그러면 50만원의 기초자본에 당기순이익 만원을 더하면 기말자본은 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51만원. 이렇게 사실은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이 과정이 이해되어 있다면 정말 식은 죽 먹기고 나 이 자료를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딱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풀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근데 풀어보면 제일 쉬운 게 뭐야? 진짜 이건 뭐 그냥 식은 죽 먹기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다 왔네요. 자, 24번 문제. 남대문 상점에 대한 외상매입금 5,000원을 결제하기 위해서 매출처 종로로부터 받았던 어음을 양도했대요. 그러면 외상매입금은 갚는 거니까 차변에 얘가 올 수 없고 대변에 내가 어음 발행했으면 지급어음인데 다른 거래처한테 받았던 어음을 줘버린 거니까 받은 어음을 양도한 거죠. 받을 어음을 대변에 반제 처리하는 문제네요. 받을 어음 배서양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산 시 현금 실제 잔액이 장부상의 잔액보다 많대요. 실제가 많대. 그러면 현금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자, 이때 분계 시 대변의 계정 과목으로 오른 것은 단 그 원인은 결산이 끝날 때까지 밝혀지지 않았대요. 그럼 여러분 뭘로 처리해야 돼? 결산 시 현금은 많고 이유는 몰라. 근데 기말이죠 지금. 기말이면 무조건 현금이 많았는데 이유를 결국은 몰랐을 때 무조건 무슨 계정으로 떨기로 했어요 우리. 자비익으로 떨어놓고 끝내기로 했죠. 현금과 부족을 써봤자 다시 자비익으로 대체가 되는 거야. 결국은 자비익인 거죠. 결산하는 날 알게 됐다 할지라도 답은 3번 자비익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기중에 현금이 많았어요. 3이. 근데 이유를 몰라. 그러면은 현금과 부족을 쓰는 거야. 그랬다가 기말까지 이유를 모르면 그때 현금 가부족이 차변으로 반제가 되면서 자비익으로 터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요. 파란색 결산하는 날이 기말이잖아요. 근데 이날 현금이 많은 거야. 이날 현금이 과잉이야. 근데 이날 당연히 이유를 몰라. 근데 오늘은 결산하는 당일이야. 그러면 현금과 부족 잡았다가 또 죽이는 일 안 해요. 그냥 바로 자비 끌고 끝내는 거야. 이유는 현금과 부족은 기중에
기말까지 원인을 알아내기까지 기다렸다가 쓰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결산 시 이런 일이 발생된 거야. 그리고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 바로 떨어야지. 지금은 이 형식의 문제를 필기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게 필기가 붙었다고 합격증이 나오지 않아요. 반드시 실기시험을 응시해서 실기시험에 합격하셔야 돼. 근데 실기시험에 합격할 때 제일 잘해야 될 건 결국은 이런 것들을 잘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분계라고 해요. 분계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막 분계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죠. 객관식이니까. 근데 분계를 모르면 합격을 할 수 없어요, 결국에. 실기는 다 분계니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이제. 실기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시험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이걸 구분을 잘 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필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필기로 끝내려면 이거 하실 필요 없어요. 괜히 뭐하러 들어요. 실기를 붙어서 합격증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걸 자격증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필기 공부하실 때 반드시 나중에 실기 시험이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 잘 연결해 두셔야 정확한 학습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